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들당 김준현입니다. 아들당? 네, 저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네. 맥이라는 단어가 아들.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맥도날드 하면 네. 도날드의 아들. 도날드 씨의 아들. 네, 네. 그런 식의 맥이 뜻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제가 또 맥을 좋아하게 돼서 아들이라고 네. 지어봤습니다. 뭔가 당 이름도 이렇게 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있고요. 맥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서늘한 비극 맥베스의 이야기라고 오늘 제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네. 이 맥베스 이야기 자체가 갖고 있는 워낙 그 강렬한 그 엄청난 그런 비극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는 그대로 영화한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비틀어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착종한 네. 그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갖고 왔는데 둘 다 참 좋은 영화예요. 네. 맥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많은 분들이 약간 어렵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장중한 비극미 같은 게 있고 고전이다. 뭐 이런 식의 편견 때문에 영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진짜 책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맥베스를 보고 싶은데 네. 책은 보고 싶지 않다. 그럼 이 영화 추천합니다. 아, 이 영화 보시면 네, 맥베스 보신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소설 본 척 이렇게 원작 본 그렇죠. 척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것도 좋은 방식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이 작품을 추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어떤 영화들은 원작을 약간 비틀거나 네. 다 색다르게 각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영화는 맥베스 원작이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원작의 향취 같은 걸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쩌면 영화를 먼저 보고 이 이야기에 매료된다면 오히려 또 원작에 가는 접근 방법일 수도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학과 영화가 만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ll hail Macbeth. All hail Macbeth, who shall be king. So foul and fair a day I have not seen. Life's but a walking shadow. Honor, love, friends, but in their stead, curses. 사실 뭐 우리가 서양 문학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뭐 문학자들, 문학 역사가들 이런 사람들이 흔히 서양 문학은 결국 호메로스하고 셰익스피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 정도인데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사실 영화가 굉장히 사랑해서 수많은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4대 비극이라고 말하는 작품들이 다 하나같이 왕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왕이 새로 됐거나 왕의 아들이거나 왕에서 쫓겨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 인물들이 이제 낙차가 어마어마한 그런 비극들인데 이 4대 비극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 자체의 설정이나 이런 걸로 매혹되는 건 저는 맥베스거든요. 네.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고요. 언제나 비극의 인물들은 다 그런 면도 있지만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맥베스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인물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인물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인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상황이나 말의 힘이나 부추김 때문에 강한 인물이 됐다가 이제 몰락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더 비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모순성이 극대화돼야 또 이야기가 더 입체적인데 이 인물이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4대 비극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면에서도 또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번 골라온 부분이 네.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셰익스피어의 이야기 중에 4대 비극은 다 왕위에 대한 이야기, 권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권력을 어떻게 찬탈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놓고 보자면 맥베스야말로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이 권력을 찬탈했다고 볼 수도 있을 네, 그런 네.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격차가 더욱더 커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권력을 얻었는지 그 권력이 어떻게 맞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독특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맥베스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강렬한데 또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부인 캐릭터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서양 그 고전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악력 캐릭터가 있다? 그렇다면 거의 맥베스 부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레이디 맥베스죠. 그렇죠. 레이디 맥베스가 아니라 이 레이디 맥베스. 어쨌건 이것도 여기서 갖고 네. 온 건데요. 그래서 그 맥베스 부인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남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남편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이 맥베스에 관한 또 다른 그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마리온 코티아르가 네. 아주 이 마이클 패스벤더의 머릿속에 들어앉은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포스터가 짜여져 있기도 해요. 마리오 코티아르가 사실은 좀 맑은 느낌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약간 맑은 느낌으로 나오다가 중반부터 계속 메이크업을 푸른 계열로 이렇게 얼굴에 하고 나오는데 볼 때마다 약간 서늘한 도끼 같은 게 뭐 느껴져서 그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온몸이 약간 서늘해지고 식은땀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배우가 또 워낙 특별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맥베스는 사실 영화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특히 이제 거장들이 많이 만들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뭐 오슨 웰스도 있고 로만 폴란스키도 있고 심지어는 구로사와 아키라도 있습니다. 네. 거미집의 성이라는 작품인데 그 일본의 상황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인데 거미집의 성도 진짜 훌륭한 작품이죠. 그런 네. 식으로 맥베스를 한번 거장들마다 어떻게 달리 만들었는가를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일본 브리핑으로 맥베스에 얽힌 아주 중요한 테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테마야말로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를 관통하는 테마가 아닐까. 그리고 문학이 어쩌면 지향하고 있는 네. 지향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만큼 이제 1분 브리핑까지만 보셔도 된다. 뒤보다 앞쪽이 더 아니요, 메인이다. 그건 아닌 것 이런 같아요. 말씀이시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과연 그런지 한번 그건 아니라고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형이상학적 동전 던지기 놀이요? 네. 네. 피처링 LC 나이트라고 나이트가 이름이 아니고요. 학자 이름인데 아, LC 네. 나이트가 네. 맥베스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형이상학적 동전 던지기 놀이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 영화 시작하면 그리고 원작 시작하면 마녀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When shall we 이런 얘기를 meet 합니다. again?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역설 같은 거잖아요. 선한 것이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 선한 것이다. 무슨 이야기지? 라고 하는데 곧 이어서 맥베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o foul and fair a day I've not seen.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은 양면을 다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 던지기 놀이처럼 인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맥베스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밑에 적은 것처럼 그러네요. 흉죄도 아니고 길조도 아닐 것이다. 싸움에 지고도 이겼을 때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것은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누가 악당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도 인간들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역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역설의 뜻을 잘 살펴보면 페러독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네. 의견을 넘어선다는 뜻이거든요. 페러가 넘어선다는 뜻이고 네. 독사가 의견이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진실들은 인간들의 의견을 넘어서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맥베스를 관통하는 게 어쩌면 동전 던지기 놀이와 도 같지 일종의.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맥베스를 만든 게 이제 제임스 1세 때 영국에서. 네.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던컨 왕이 굉장히 훌륭하고도 덕이 많은 왕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임스 1세 스스로가 이제 영국 왕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스코틀랜드 왕이기도 네. 했으니까. 근데 자기의 출신을 자기는 극중에 등장하게 되는 벤코우의 실존 인물이니까 네. 후손일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어떤 또 문학 사가에 따르면 그 왕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벤코우를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또 뒷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도 봐도 역시 네. 역사적으로 봐도 동전 던지기 놀이 같은 네. 그런 양면성이 있겠네요. 근데 결국 그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선과 악의 개념은 그렇죠. 늘 바뀌는 것 같아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느 그렇기 자리에 서 때문에 있느냐. 동전 던지기 놀이처럼 약간 알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ll hail Macbeth. All hail Macbeth, that shall be king. Hail, King that shall be. Duncan comes here tonight. Who dares do more?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맥베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맥베스라고 할 수도 있고 저스틴 커젤이 만든 작품이죠. 이 감독도 이상한 것 같아. 왜요?
어쌔신 크리드 그 이후에 보면 네. 야, 약간 네. 이 배우들 그대로 데려다 쓴 거잖아요. 너무 많이 가셨죠. 네, 좀 많이 가시더라고요. 맥베스도 약간 너무 많이 간 느낌이 있는데 네. 이 맥베스는 너무 많이 간 게 오히려 이 영화에 굉장히 과감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일종의 어떤 시각적인 혼란을 굉장히 매혹적으로 잘 그려낸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패스빈더가 약간 그 뭐랄까 위험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이. 네. 그래서 이 맥베스라는 고뇌에 찬 캐릭터에 너무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민자 같은 작품이 이민자에서 마리앙 꼬띠아르의 얼굴 자체가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맥베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마이클 패스벤더의 얼굴 자체가 이 영화에서 영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마이클 패스벤더의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한 작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맥베스가 원작에 굉장히 충실하지만 각색의 포인트도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각색의 가장 강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가족 영화로 바꾼 맥베스처럼 이제 보여요,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원래 물론 부부간의 이야기도 하지만 아이가 있었다고 이제 하게 되고 아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영화 전체를 아이의 모티브로 새롭게 각색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작할 때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이 자기 아이의 장례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초반 전투에서 소년 병사가 죽게 되는데 그 소년 병사도 아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화장을 해서 죽게 되는데 굴껍데기 같은 것을 눈 위에 올려놓는 특정한 장례 절차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두 캐릭터를 겹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맥베스에게 결정적으로 왕을 시해하려고 했을 때 그 칼을 쥐어주는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되는 게 바로 그 소년 병사인데 이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국은 자기의 애초에 그 소년 병사는 자기가 잃었던 그 악이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이 부부가 이런 행동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캐릭터의 핵심을 상처와 결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원작하고 다른 그렇죠. 각색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원작 그리고 이 이야기 시작하면 마녀들이 와서 예언을 하죠. 네. 그러니까 맥베스한테는 당신이 왕이 될 상이다. 많이 본 것 같은데 관상인데 이거 송강호야? 네. 왕이 될 상이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벤쿠한테는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하지만 당신의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 두 얘기를 두 사람이 같이 듣는다는 게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Macbeth, hail to thee, Thane Carter. O hail Macbeth that shall be king hereafter. Lesser than Macbeth, and greater, thou shalt get kings though thou be none. 이 맥베스가 그렇다면 벤쿠의 아들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자기가 왕을 오래 하려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작에서는 그 아들들을 그냥 죽이는 건데 앞에 이 맥베스의 아이가 죽었다는 설정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색이 굉장히 흥미로운 각색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원작에서는 마녀가 세 사람만 있어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그 세 마녀가 한 소녀를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또 추가로 설정하고 소녀도 역시 아이니까. 네. 그다음에 중간에 심지어는 또 다른 어떤 그 성주가 맥베스가 모반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도 없는 놈이 이러고 욕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이 각색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말씀해주신 아이라는 포인트가 아닐까. 네. 다시 말해서 원래 원작에서는 맥베스가 굉장히 초반에 자랑스러운 전사로 나오죠. 네. 영웅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둡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이라크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와서 PTSD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전쟁의 상흔에 시달리는 상처 가득한 병사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상실감과 결핍으로 이 인물들을 해석했다는 게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스코틀랜드 역사를 보더라도 스코틀랜드는 세습제가 아니라 네네. 왕이 다음 왕을 결정해주고 이제 말하자면 지정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던컨 왕이 네. 자신의 아들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을 때 그때 누구나 다 그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아들이 아니어도 그 왕위를 뺏어올 수 있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극 자체에 혼란과 생기를 부여하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 있는 그 난리가 바로 네, 다 그거 비슷한 그렇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맥베스는 사실 원작에 충실하지만 이런 네. 식으로 확고한 몇 가지 포인트를 심어서 네. 작품을 아주 힘차게 각색한 그런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중요한 또 키워드 하나가 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작할 때 화장하는 장면, 그리고 네. 화영하는 장면. 그리고 원래는
원작에는 버넘 숲이 다가오면 당신을 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원작에서는 버넘 숲이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병사들이 맞아요. 나뭇가지를 머리에 이고 위장해서. 오는데 여기서 불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그 버넘 숲이 타면서 재가 날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맥베스가 고뇌할 때 보면 촛불들이 일렁이는 게 있습니다.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 영화에서는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주인공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연극에서는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들 영화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연출력이 사실 좀 과잉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진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것을 불의 이미지로 스토리를 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작품 속에서 초반에는 맥베스는 이제 이 던컨 왕이 자기를 너무 신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시해하고 싶지는 않죠. 근데 자기의 그 초강력한 부인인 레이디 맥베스가 자꾸 죽이라고 충동하죠. 근데 두 사람이 초반에 나누는 대화 장면들을 보시게 되면 촛불이 뒤에 있거나 횃불이 뒤에 있는데 그 위치는 항상 부인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근데 이 영화 전체를 보니까 불의 이미지로 본다면 처음에 아이가 불과 관련되는 이미지로 죽음이 표현이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불은 항상 부인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바깥으로 나가서 그래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것이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남자 뒤에도 횃불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형을 통해서 적을 죽이게 되고 그러다 맨 마지막에는 정반대로 그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인 쪽에 불이 있고 촛불이 있고 횃불이 있다는 자체도 이 불의 광기 같은 것이 부인으로부터 남편으로 옮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로 하지 않고 이런 미장센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빛이나 불에 대한 굉장히 섬세한 그런 디자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맥베스가 이 영화가 가장 훌륭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비극으로 만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통 맥베스를 만들 때 이전에서 만들 때도 저렇게 스코틀랜드의 그 황야에서 정말로 11세기의 그 배경을 그대로 살린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실제로 11세기의 스코틀랜드에서 저런 날씨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대체 맥베스는 왕의 신임도 받고 뭐 등등등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왜 굳이 저런 미친 관계에 시달려서 최후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저런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을까라는 게 이 영화를 보면 날씨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황량한 광야 저렇게 무시무시한 날씨 속에서는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가 아주 훌륭한 것은 그런 날씨 자체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인물은 사실은 원래부터 욕망이 너무 강해서 나는 왕이 되겠다라는 의지 같은 게 또 없었는데 이런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파멸하는 인물의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환경과 어떤 개인과 이런 사이의 관계를 이런 황야의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압도적으로 설명해내면서 관객을 그야말로 그 배경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버리는 거죠. 4D로 봐야 되겠네요. 처음에 볼 때는 막 흙먼지가 날아오고 죽여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불이 막 일렁이면서 뜨거움 같은 게 밀려오고 이렇게 4D로 보면 우리도 그의 어떤 권력 찬탈의 어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두 가지를 대비할 때 인간은 굉장히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굉장히 많이 써서 인물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까이 가서 그 인물의 어떤 들끓는 어두운 감정들을 묘사합니다. 반면에 그것에 비해서 이 황야의 풍경이나 이 을씨년스러운 풍경들은 지나칠 정도로 멀리서 찍는 익스트림 롱샷으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로부터 지나치게 멀지만 압도적인 영향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 속에서 인간은 오욕칠정 속에서 스스로를 바스러뜨리면서 그 안에서 광기를 발산하다 결국은 사멸해 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미장센을 통해서 너무 잘 묘사하고 있다. 그것도 저한테는 이 이야기나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뭔가 하면 말의 힘에 관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별말이 아닌데 그 말을 믿지도 않는데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데 이 인물은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예언을 할 것 같은 이상한 마녀들로부터 자기가 왕이 될 거란 말을 듣는 순간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행동이나 특정한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라 자기가 들었던 말로 생겨난 예감 자체인 거예요. 그 예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인물들은 사실은 뻔히 파멸을 보면서도 그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예언이라고 해서 마녀들이 나와서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이 아니라 지시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그 역사라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마녀들의 예언 때문에 맥베스는 덩컨왕을 시해했고, 그리고 벤코의 아들들이 관이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네. 마녀들의 지시 그대로 맥베스가 이행을 한 게 아닌가. 정말 말 그대로 말의 힘 때문에 맥베스가 예언에 사로잡힌 채로 스스로의 비극을 자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그 합니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을 때 이 인물은 자기의 맡은 역할을 했을 뿐이다. 시키는 대로. 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작품도 바로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들을 해석한 케이스일 텐데, 저는 이제 이 예언들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은 깨지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예언을 이런 식으로 하죠. 버넘숲이 대항해서 던시네인 언덕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 너는 무엇 못할 것이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놈이 너를 공격하지 않는 한 너를 이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Till Burnham Wood remove to Dunsinane, I cannot take with fear. Fear not, Macbeth. No man that's born of woman shall e'er have power upon thee. 기본적인 단서가 붙어요, 예언에는. 근데 이 단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단서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예언은 여집합의 형태인 거예요. 뭐뭐뭐 하지 않는 이상 너는 뭐뭐뭐 할 것이다라는 여집합의 형태로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그프리트 신화에서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아킬레스 신화에서도 그렇고. 발 뒤꿈치만 안 맞으면 너는 천하무적이다 하는데 발 뒤꿈치를 맞잖아요. 하필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갖고 있는 그 확률은 너무너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률 때문에 내가 패망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운명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라의 힘에 사로잡히는 부분이나 운명론이 이런 모두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서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혹하게 만드는 이상한 정조인 것 같아요. 리얼리티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여자의 배로 나오지 않은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언을 그렇게 하는데, 모든 남자는 여자의 배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죽을 일이 없겠네라고 할 때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깍꿍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근데 운명의 힘이란 우리가 알 수 없게 그렇죠. 흘러간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설정을 하는 거죠.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인간은 장기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로도 네. 보여주고 예언의 형태로도 보여주고 인물의 심리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쓴 게 지금 400년이 넘었는데 400년도 더 된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우리를 사로잡고 영화로도 계속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싶은 거죠. 네. First the war bought you, along with a piece of land not fit enough for a cow to graze upon. Sit back down. No, sit down. To the prison. She's a disease. I'd rather stop you breathing. It won't end unless you let it.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이름만 갖다고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같은 맥베스 아니잖아요. 같은 맥베스는 아니죠. 원작이 다르죠. 왜 그럼 같이 붙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작 자체가 맥베스를 차용한 일종의 패러디해온, 인용해온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바로 19세기 러시아 작가인데 니콜라이 레스코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맥베스의 기본 플롯을 갖고 와서 19세기 그 러시아의 상황 속에서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새롭게 만든 그 느슨한 형태로 맥베스랑 관련이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근데 이 소설을 영화화한 레이디 맥베스는 원작도 그렇고 이 영화에도 그렇고 레이디 맥베스라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이름 그렇죠. 자체로 맥베스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캐서린이 나올 뿐인데 이 영화나 이 원작 소설 자체를 레이디 맥베스라고, 거기서는 이제 원작은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인데요. 그렇게 붙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전을 드러낸 아주 희귀한 스타일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레이디 맥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레이디 맥베스라는 이름이 붙었는가라고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맥베스 부인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극중 인물로. 다시 말하면 맥베스의 설정 기본 자체가 어떤 남자는 그럴 의도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연인인 상대방이 혹은 부인인 상대방이 그걸 충동해서 남자로 하여금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적인 어떤 저택 안에서 이야기로 옮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설정이 기본적으로 맥베스에서 가져온 얘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레이디 맥베스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올드로이드 작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텍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작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는 뭔가는 당연히 맥베스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인데 또 하나는 그걸 영국으로 갖고 오면서 폭풍의 언덕 얘기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폭풍의 언덕 하면 떠오르는 그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그대로 그 황야 풍경들을 황야 가운데 저택이 딱 하나 있는 거잖아요. 캐서린이 그 산책 나갈 때 이름이죠. 정말 폭풍 언덕 같은 딱 느낌이 있고 이름 제목 그 주인공 이름도 그렇죠. 거의 비슷하고요. 네. 주인공이 실제 러시아의 이름을 영국식으로 바꾼 게 캐서린이긴 한데 어찌됐건 폭풍의 언덕의 여주인공 이름이 캐서린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 이런 거는 실제 영화 폭풍의 언덕 장면의 한 장면하고 거의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두 고전, 19세기의 러시아 소설과 19세기의 영국 소설인 폭풍의 언덕을 합쳐서 굉장히 독특한 그러면서도 페미니즘적인 전망을 그대로 넣어서 영화를 아주 새롭게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감독이 얼마나 열심히 했든 환경이 어떻든 원작이 어떻든 저는 이 영화는 플로렌스 퓨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부인할 수가 없죠. 네, 진짜 저는 이 저런 배우가 어디서 나왔나 보는데 이 장난기 가득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나이도 너무 어리잖아요. 해맑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표정이 있는데 저는 약간 여러 명의 얼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제니퍼 로렌스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케이트 윈슬렛 같기도 해요. 저는 클레이 모레츠하고 내가 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형식적으로 보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맥베스 반대 아니에요? 맥베스는 막 뭐라고 그럴까? 이게 뜨거운 어떤 그런 열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유동체 같은 그런 영화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진짜 두 부자를 딱딱 잘라서 앵글부터 시작해서 촬영이나 편집이나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인물을 찍을 때도 정각으로 찍잖아요. 정면으로 찍거나 정측면으로 찍거나. 카메라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촬영 감독이 대단히 의지가 대단하신 분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삼각대 올려놓으면 돼요. 아니 왜냐하면 저 두 장면 기억이 나는데 캐서린이 목사님과 얘기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Perhaps a little more solitude and reflection will do. Thank you. 그래서 갑자기 캐서린이 벌떡 일어나는데 카메라는 따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일어나니까 카메라는 따라 일어나지 않아요. 카메라 감독님이 굉장히 의지가 확고부동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 영화의 카메라는 그야말로 주제에 철저히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훌륭한 영화들이 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가 이렇게 약간 마을 사람들 같이 있고 이렇게 해서 파티 같은 비슷한 거 할 때 혼자서 완전히 외따로 떨어져서 꼬박꼬박 졸고 있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자를 그냥 그야말로 이세를 생산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시아버지는. You will wait up. 근데 복도 장면의 구도를 보면 시아버지는 정각으로 앞면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녀는 정측면으로 옆면을 보고 있죠. 근데 이 구도를 정반대로 비틀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장면이 뭔가 하면 최후의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여주인공인 플로렌스 퓨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고 시아버지는 정측면으로 비추게 되죠. 관계가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두 장면 사이에서 이제 권력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통해서 인물의 위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도 영화당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 생각이 나가지고 권력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눈빛이 머리에서 꼬마 정구가 반짝하는 게 보였어요. 나도 봤어. 이렇게 잘했지 이런 느낌인데 저는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는 소리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영화 시작하면 저는 이 극장에서 보는데 극장에서 이 소리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캐서린이 움직일 때 마룻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 창문 여는 소리,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찻잔에 물 따르는 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이 마치 이 하나의 캐릭터가 주변을 둘러싸고 이 사람들을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환경처럼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사악한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해서 굉장히 소리가 좋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음악을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그러니까 영화 전체가 한기가 느껴진다고 그럴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선명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저택을 누가 봐도 감옥으로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텐데, 영화의 초반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 레이디 맥베스 역할을 맡고 있는 극 중에서 이제 캐서린이라는 인물은 말하자면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권위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데 말하자면 돈이 많은,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남자한테 팔려온 셈인 거죠. 그 신부가 된 거죠.
신고가 됐는데 이 집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감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옷이라는 감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상황에서 이 입은 옷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성의 몸을 이렇게 옥죄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코르셋을 비롯한 그런 복식으로 이 인물을 조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라는 감옥에 이 인물이 갇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택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옷은 뭐 함부로 벗을 수가 없으니까 저택은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초반에 하는 어떤 중요한 설정들이 뭔가 하면 남편도 그렇고 또 남편의 수족처럼 부리고 있는 하녀 안나도 그렇고 그녀에게 뭘 물어보냐면 춥지 않냐고 계속 물어봐요. 춥지 않느냐고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추워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추우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옷 속에 그녀를 가두려고 하고 저택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춥지 않냐고 물어보는 대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 춥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옷을 입어야 할 상황에서 계속 옷을 벗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성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남편만 없으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두 가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19세기 영국의 여성이 어떻게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안간힘을 쓰는지를 사실은 초반 설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영화를 19세기 영국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보면 서양 역사에서 가장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척하지만 네. 사실은 안에서 가장 뒤틀려 있었던 거를 우리가 흔히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빅토리아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현모양처, 순종적인 여성상, 여성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남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시대에 완전히 어떤 아이디얼한 타입의 여성으로 확립되어 있던 시대거든요. 근데 그 시대 속에 이 인물이 들어갔는데 이 인물은 생명력 자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녀로 뒤틀릴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한 여자의 악녀의 이야기를 무슨 액션 영화 보듯이 스릴러 보듯이 보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악녀를 만든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사실은 이 영화가 하는 거잖아요. 네.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사가 중에 로빈 우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로빈 우드는 70년대 공포 영화를 분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포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시대의 어떤 주류 계층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억압된 그 두려움 같은 것이 일종의 악몽 형태로 들어간 게 공포 영화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공포 영화 속에서는 억압된 것들이 반드시 괴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 영화 속에서 억압돼서 괴물로 돌아온 건 레이디 맥베스죠. 그렇지만 레이디 맥베스를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Provide your husband with a legitimate heir. Where is your son? Where is he? He has made that impossible. Let him out. 근데 영화가 이제 결국은 살인 일으키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 스포일러는 아니고 마지막 부분만 얘기 안 하면 되는데, 네.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두 번째는 남편을 죽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최후의 상황들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정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원작은 그렇지 않은데 이 영화로 본다면 부계와 모계의 싸움이에요. 네. 이 영화는 그러니까 명확한 페미니즘적인 어떤 그 시각으로 철저하게 만들어낸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극 중에서 어떻게 죽이냐면 남자 부계의 혈통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죽여요. 반면에 그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아기는 이 부계에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또 다른 연인으로부터 온 건데, 심지어는 연인이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결과적으로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남자들은 다 죽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체포되거나 이렇게 되고, 그 집에 남아서 온전한 형태로 있는 것은 여성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것이 사실은 이 영화가 원작을 어떤 시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19세기를 무대로 번안을 해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그 억압된 집에서부터 여성이 어떤 집의 부분인 것 같고, 아이를 생산하는 도구인 것 같고, 이렇게 여겼을 때는 그 여성이 해야 될 일이 집을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인형의 집, 노라 같은 컨셉인데, 이 영화에 오게 되면 그렇지 않고 여기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집 자체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순치해서 거기 속에 사실상 감옥 속에 감금하려고 할 때 그 여성은 뛰쳐나가는 것이 여성 해방으로 묘사가 된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는 오히려 남자들을 쫓아내고 그 집을 차지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이야기 속으로도 진짜 훌륭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반부 쪽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후반부에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살인이 극 중에서 벌어질 때 혼자 하는 살인이 아니에요. 항상 공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범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다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인이거나, 하인이라는 얘기는 계급적으로 밑에라는 얘기고요. 여성이거나, 여성이면 상대적으로 당시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또 약자인 셈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인 계급으로나 뭐 성별로나 이런 것으로서 인종으로나 세바스찬은 약간의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범으로 일을 벌이게 되는데 맨 마지막이 되면 그 자체도 4분 5열이 돼요.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소수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보면 주류에 모반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이 오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소수자였던 주인공이 주류 행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를 억압을 하게 되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 되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인종적으로나 성별로나 계급적으로나 가장 약한 사람이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영화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네. 어떻게 보면 영화를 확고하게 끌고 가는 것은 페미니즘적인 전망이지만 그것 외에도 인종적인 문제, 계급적인 문제를 섞어서 아주 흥미로운 엔딩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 저 역시 말씀드릴 수 없는 그 부분에 이르르면 네. 굉장히 많은 토론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되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으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얽히면서 마지막에 한 방에 이렇게 커다란 파국으로 이어지는데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토론할 거리가 많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궁금해서라도 더 많이 보시지 않아요? 뒤가 정말 매력적이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가 다 끝나고 났을 때도 절대 불을 켜지 마시고 그리고 소리를 계속 켜두시고 이 영화를 만끽하시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아주 고요함 속에 서늘한 비극 같은 걸 느낄 수 근데 있을 아마 것 다 같아요. 저절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영화가 주는 어떤 마지막에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두 편의 영화가 다 프리미엄 회원에게는 무료인 상태여가지고 저는 마음껏 관람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 두 영화 다 참 좋은 영화인데 네. 대조가 돼서 오히려 더 고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쉬울 수도 있고. 맥베스는 원작에 충실한 듯 보이나 아주 사소한 변화만으로 얼마나 이 영화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레이디 맥베스 역시 그러니까 원작에서 맥베스에서의 레이디 맥베스보다 레이디 맥베스의 주인공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네. 진취적이고 네. 앞으로 나아가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변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영화 중에서는 레이디 맥베스를 좀 더 좋아합니다. 장면 중에서는요? 장면 중에서는 저는 맥베스의 마지막 장면을 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붉게 타오르는 버넘 숲의 이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맥베스 그리고 그 붉은 불길로 뛰어가는 한 아이의 칼을 들고 뛰어가는 아이의 이미지 그게 굉장히 저는 흥미롭기도 하고 인상이 오래 남는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그 장면을 전체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두 편 중에 더 좋아하는 건 하나는 발산하는 영화고 하나는 수렴하는 영화 같아요. 근데 저는 레이디 맥베스가 더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둘 다 일단 좋다는 전제하에 장면은 맥베스의 첫 전투 장면 한번 저는 꼽고 싶습니다. 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정말 결과적으로는 뭐 날씨와 자연과 그다음에 인물과 전쟁과 뭐 심지어는 지켜보는 마녀들까지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은 어떤 굉장히 이상한 느낌 같은 걸 받게 되는데 그것을 특히 뛰어난 연출력으로 단순히 스펙터클이 아니라 굉장히 잘 묘사한 인상적인 오프닝 전쟁 장면이었다라는 측면에서 고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늘한 비극 맥베스의 두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각색한 그런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른 방식이긴 한데 둘 다 서늘하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둘 다 프리미엄 뭐라고요? 네, 프리미어 회원이시라면 무료로 볼 수 있죠. 네. 아직 최근작인데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건 네.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네, 엄청 자랑하시네요. 네, 저 프리미어.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 다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